오늘은 법의 연원,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법규범의 원천인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Sources of Law라고 합니다. 법규범의 근거가 무엇인가? 실질적 의미로는 법이 성립하는 기초인 법의 타당성 근거를 얘기하고, 형식적 의미로는 법이 실제로 어떤 형식과 종류로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법원은 그 표현 형식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의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의 불문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서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는 법, 제정법을 말하죠. 또 행정청이 만드는 하위 규정,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쓰여진 법이라는 뜻입니다. geschriebenes Recht. 형식적으로 보면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명령은 주로 행정입법을 말하는데, 헌법상으로는 법률 대의 명령과 법률 종속 명령이 있고, 또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문법의 장점은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적합하고 제도 개혁에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내용이 명백하여서 법 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즉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유동적인 사회 실정에 즉시 적응하는 것이 곤란하고, 입법자의 자의와 정당의 타협에 의해서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입법이 복잡해지고 기술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의 연원, 법원으로는 불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여지지 않은 법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거나 공포되지 않은 법규범 일체를 말하는데,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을 말합니다. 불문법은 법적 질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그 존재 여부의 확인에서의 법적 발견이 어려우며 관습법으로 성립되는데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고 통일적 정비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문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 체계에서도 관습법, 판례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서 성문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설명할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준 내용입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제관습, 법의 일반 원칙, 판례, 유력한 학설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할 때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는 International Convention, 즉 국제조약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리고 International Custom, 국제관습법, 그리고 General Principles of Law라고 해서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Judicial Decisions and Teachings라고 해서 그동안의 국제 관계에 적용되어 온 선례로서의 판례, 그리고 Teachings라고 해서 학설 등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즉 여러 국가에서 매우 자격 있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된 판례나 학설을 말합니다. 이 중에 관습법, 판례법, 조리 가운데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판례법은 당연히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있으며, 조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뜻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서 판단할 때 현재의 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법의 흠결 혹은 보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관습법도 정해진 바가 없고 판례법도 선례가 없다고 하면은 조리에 의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민법에서도 이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민법 1조에는 법원이라고 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습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사회 공동체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그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고 또 그래서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관습이 오래됐다고 해서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서 강행된 겁니다. 법적 확신 플러스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법적 확신설과 국가 승인설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확신설은 관행의 존재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으로 성립된다. 그렇지만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될 뿐이지 그 관습법의 효력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는 학설이고 국가 승인설은 관행과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은 후에 법원이 판결로 관습법을 인정하는 때 비로소 관습법으로 성립한다고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확신설과 국가 승인설의 차이는 판결로서 법원이 관습법을 인정하는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법적 확신설에 의하면은 법적 확신이 생긴 대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관습법이 기존의 법률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효력이 기존의 법률을 변경시키느냐, 기존의 법률을 폐지시키느냐에 관해서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보충적 효력설이고 기존 법률과 배치된 관습법이 성립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관습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이 변경적 효력설입니다. 보충적 효력이 맞겠습니까? 변경적 효력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명인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의신탁, 종중, 사실혼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방금 예로 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민법의 개별 규정들에서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런 데에서 다루어지고 거기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충의 개념만 설명하면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주로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있죠. 산에 있는 나무들을 잎목이랍니다. 잎목. 서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잎목이랍니다. 잎목.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산의 소유권과는 달리 잎목만 따로 분리해서 소유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있는 임야의 소유권과는 다르게 잎목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잎목은 그러면 소유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방법이 명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그 잎목이 산에 있는 울창한 숲, 나무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하면은 그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바닥 토지.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자가, 건물의 신축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자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도 또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분묘, 산소라고 그러죠. 우리 산소.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종래 우리나라 관습이 매장 문화가 있고 봉분을 쓰죠. 봉분을 쓰게 되는데 남의 토지에 이 봉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토지에 산소를 쓸 때 물론 당연히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쓴 산소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 산소의 소유권자, 봉분의 설치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인데 봉분, 매장과 봉분을 설치하는 우리나라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매장법에 관해서 이 권리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양도담보라는 것은 담보권의 일종인데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넘기고 돈을 빌리는 거 말합니다. 대신에 소유권을 넘기지만 그 물건의 사용권은 계속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동산의 양도담보.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동산채권담보법에서 이것도 의미가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명의를 차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수하면서 제3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도 종래에 우리나라 관행으로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왔지만은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 이것도 그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중, 문중, 종중의 성립과 종중의 성격.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의 성립과 그리고 종중의 성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중문화, 종중문화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따로 판례로 법리를 만들어서 관습법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종중의 구성원은 원래 성년 남자에게만 해당이 됐는데 이것이 성년 여자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종중총회에 참석해서 의사를 말할 수 있고 표결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습법이 바뀌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실혼의 반대는 뭐죠? 법률혼이죠.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혼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겹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결혼식도 하고 부부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자녀도 낳고 하고 있지만은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이전에는 동성동본이면은 혼인신고가 안 됐죠. 지금은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결정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못해서 법률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부부관계를 보호하자는 것이 사실혼의 법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들이고 법원에서 판례로 인정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법 규정화되고 아니면 새로운 그 관행이 인정되면은 종전에 인정됐던 관습법상의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은 변경되고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습법도 새로운 관습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종중에서의 성년 여자의 종문의 지위,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서 판례가 그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례들은 관습법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제일 먼저 헌법도 관습헌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헌법도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것은 왜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이 나왔느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지금 세종시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신행정수도. 자, 수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지방 발전을 위한 조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의 명칭을 신행정수도라는 명칭을 썼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라는 명칭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을 떠나서 대전, 부건, 세종시의 신행정수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상의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어떠한 법률에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묘수를 짜낸 거죠. 신행정수도라는 명칭은 아무데도 못 쓴다. 서울에서만 수도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고 관습 그리고 수도의 위치를 정하거나 수도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은 헌법에 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에는 그런 명문상의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습 헌법이라고 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관습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문제이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중심지인 수도, 정치의 수도,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의 수도,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인 행정수도가 다 따로따로 얼마든지 건설되고 역할을 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좀 상당히 거짓 논리로서 만들어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하는 반대하려는 논리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에 보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당시는 연기 공주 지역이었죠. 연기. 지금 세종시로 이제 등록됐지만. 그래서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해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식적인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헌법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해야 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고,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넷째, 관행은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섯째, 이것이 헌법 간섭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을 얻어서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5가지 요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오랜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야 되고,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법률, 신행정 수도 건설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이 논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합니까? 정치수도,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다 따로따로 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관습헌법을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결정이긴 하지만은 정치적 배경,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으로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판례들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